갑상선 파트 3는 맞춤 의학으로 시작을 해요. 이 맞춤 의학이란 개인들의 특정 질병이나 특정 치료에 대한 반응에 관한 감수성이 다른 하위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수성이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거 말고, F력, 이런 거 말고, 이 감수성은 건강의 위해 요인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으며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건강 악화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맞춤 의학이라는 거에서 가장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걸 제가 볼드 처리해 왔는데, 보면은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지도 프로그램 완성 이후에 개인의 유전자는 지문과 같이 개개인의 고유한 유전적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특수한 존재고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나 부작용도 마찬가지이다.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와서 뭔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가져왔고, 이 게놈이란 한 생물의 전체 유전자를 뜻하는 말로 사람은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23쌍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정보만 알아내면 인체 내 모든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되는 셈이라고 해서 접근을 한 프로젝트고요. 이 23개의 염색체 묶음을 게놈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염기쌍은 두 개의 염기가 서로 상보적인 원리에 따라서 수소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건데, 분자 생물 안에 기본이 되는 DNA 형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DNA라고 생각했어요. 그 게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게놈을 구성하고 있는 약 30억 개의 DNA 염기들의 배열 순서를 밝혀서 지도로 만드는 거고, 이 지도로 만들어내면은 이 인체 내의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도를 바탕으로 유전자 기능을 분석하면 어떤 유전자가 어떤 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다시 맞춤 의학으로 돌아와서 이 어떤 약물에 대해서 환자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개개인의 해독 능력 차이, 즉 유전자의 특수성 때문이다. 어떤 약물을 똑같이 투여했는데 규미셈은 괜찮고 교환셈은 안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감기약을 먹었는데 교환셈은 안 되고 규미셈은 잘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개개인의 해독 능력 차이, 유전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그 고유한 유전적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이 맞춤의학은 이러한 개개인의 고유한 유전적 특징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유전적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을 봐서 처방을 내리고 뭔가 결과적을 즉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좀 단기로 보는 의학이 서양의학이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맞춤의학이나 뭐 현대의학이 서양이고, 맞춤의학이나 그 사람들의 개개인 특성을 다 고려해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를 들어간다고 했던 그런 치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조금 양방과 지금 가지고 있는 한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한방 쪽이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방과 한방의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이 한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방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지긴 해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래 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이 개념을 접목해서 활용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마의 사상체질의학이고, 이 사상체질의학이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네 가지 체질을 갖고 태어나고 얼굴 모습과 체형으로 구분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갑상선 질환의 해답, 맞춤의료. 갑상선 치료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항진증에는 호르몬 생산을 억제하는 메티마졸 안티로이드를, 그리고 저하증에는 신지로이드를 처방하고, 결절이나 갑상선 암의 경우 고주파 치료나 수술로서 암을 제거하는데, 이 모든 것은 갑상선 질환의 근본이 되는 면역 이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각적인 현상만 치료하는 대증요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체질의학 관점에서 볼 때 항진증은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대사가 왕성하고 성장이 활발한 태양인 소양인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저하증은 몸이 차고 대사가 저하돼서 성격이 약간 소극적인 태음인이나 소음인에게 흔히 발생한다 라고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상의학을 중심으로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효능이 있는 향약제를 처방하면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기대할 수 없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갑상선 질환은 면역의 불균형 체제로 인해서 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정상화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약초에 존재하는 정상화 물질, 약초에 이 정상화 물질이라는 게 이 약초에 들어있는 그 약효는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 그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질을 박사 2명의 견해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인체의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날 경우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발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악화되는 걸 방지, 그리고 동시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걔네가 정상 범위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한 명은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인체에 모여하면서도 질병이 발전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물질. 질병이 발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사실상 위의 말이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이진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즉, 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 화살표를 반대로 끌어서 정상적인 쪽으로 당겨오는 거.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쪽이 세냐, 좋은 쪽이 세냐 가는데, 이 정상화 물질은 안 좋은 쪽이 이 자리에서 계속 버티게끔,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 줄을 버티게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금 당겨와서 정상적인 쪽으로 더 얘네들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풀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화 기능을 가진 약재는 오미자, 감초, 황기, 영지, 덩굴차, 표고버섯 등의 허브와 다수의 채소와 과일이 있고, 이는 항산화와 항노화 기능, 해독과 간 보호, 면역 조절, 혈당 조절, 식욕 조절, 강장, 빠른 치유 능력, 수면 조절, 불안 억제, 집중력 증강 등의 인체의 모든 중요한 생리 기능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고, 이게 서양 의학에서 만약에 한약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삼 이런 걸 생각하면 보통 홍삼이나 인삼이나 뭐 사람의 발열을 돕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항진증인 사람들한테는 인삼을 잘 처방하지 않겠죠. 왜냐면 더 뭔가 애들이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방에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 똑같은 저하증과 항진이지만 둘 다 인삼을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고유적인 이 안쪽의 고유적인 그런 유전자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딱 지금 당장의 증상에 대해서 처방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면역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상이 일어나서 저하든 항진이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면역체계의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약재가 인삼이기 때문에 인삼을 처방할 수 있다라고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 양방으로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시모토, 그레이브스 병을 이 물질로 근본 원인 면역과 호르몬의 불균형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수술이 대세가 아닌 이유, 뭐 여기서는 사실 뭐 구구절절하게 안젤리나 졸리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족력이 있어서 뭐 난소를 뭐 제거하고 유방에 뭔가 암처럼 보이는 결절이 있어서 그냥 전절대로 그냥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어머니는 뭐 그런 안 좋은 여성적인 유전자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내려오는 그런 여성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해서 제거함으로써 인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여성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안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구구절절해서 그냥 따로 생략을 해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암이 1cm 이하면 관찰 이상이면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의 갑상선 결절에 대한 통계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컨퍼런스를 갔대요. 이 한의사가 갔는데 이 67세에 4.7cm의 갑상선 암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을 때 30%에서 40% 의사들이 수술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1cm 이상의 결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째서 제거하고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나이와 합병증, 고령이라서 수술과 출혈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술 이후의 부작용이나 삶의 질이 저하됨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견해를 듣고 보통 통계로 봤을 때는 1cm 이상이면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의 견해들을 더 추가해서 통계가 그렇지만 본인의 의견들을 더 크게 봐서 얘네들이 30% 40%의 의사들이 반대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진짜 즉각적으로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니까 제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cm 이상이니까 제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의사, 그리고 약간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겠노 하면서 뭔가 좀 윤택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으니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자, 관찰하면서 살게 해주자 라고 본인의 견해를 덧붙여서 생각하는 의사에 따라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를 이 한의사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가. 그래서 컨퍼런스 참관 후 이 저자의 결론은 이 갑상선 암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 암 조직을 떼서 현미경을 검사하는 세팅 검사,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로는 갑상선 암을 확진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갑상선 암은 단지 전이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우선시하거나 절대시할 수 없다. 왜냐? 왜라고 했죠?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 하나면은 기능을 더 못하네. 그 갑상선은 떼면은 다시 뭔가 회복이 되거나 그런 게 아예 없고, 떼면 그냥 거기서 스톱, 거기서 회복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줘야 되고, 한쪽이면 당연히 그 한쪽이 작동하는 것만큼, 작동 안 하는 만큼의 그런 호르몬제를 먹어주면 되지만 어쨌든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따라서 갑상선암의 수술은 전이 위험성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1cm 이하의 유두암의 경우는 수술보다 추적 관찰이 우선되는 것이 좋다. 이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방이래. 저 갑상선 암의 몇 퍼센트? 굉장히 많아요. 그쵸. 90% 입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20세기와 21세기의 이 서양 이 의학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자면, 20세기에 인류를 위협하던 이 치명적인 세균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이 세균과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과학으로 막 뭔가를 해왔잖아요. 20세기 동안. 그래서 사소한 실수로도 목숨을 잃어야 됐던 각성사고나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가족 간에 혹은 모르는 사람끼리도 뭔가 DNA가 맞거나 뭔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장기 이식이 가능한 세대가 왔죠, 요즘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나갔을 때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서 뭔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21세기에는 원인이 불분명한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대사성 질환, 각종 암이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의학이 지난 세기에 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동안 21세기에는 이 만성 염증 질환은 이미 현대인의 80% 이상을 점령을 했고, 전체 의료비 지출로 따지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 원인이 불분명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의 사람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그러니까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이거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해요. 기능의학. 기능의학은 잘 낫지 않는 만성 난치성 질환을 새롭게 인식하고 단순히 수술과 약물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을 했는데, 이 기능의학을 신천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증상이나 혈액, 영상 검사만으로도 요 결과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증상을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불균형과 생리현상, 환경적 요인, 유전적 특징을 먼저 살핀다고 해요. 그냥 맞춤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기능의학에서는 환자의 잘못된 생활습관 교정,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부조화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치료 목적은 단기간 증상 호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치료 원리는 개인 유전적 특징,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의학을 추구하고, 이 질병보다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중심으로 사고를 한다고 해요. 얘가 감기니까 이 감기에 대한 감기 약을 처방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이 감기를 앓고 있는 환자의 증세가 어떤 건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약간 저희가 공부하고 뭔가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거에 조금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요인을 치료 과정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장기나 기간을 따로 인식하기보다는 복잡한 상관성을 생각해서 인체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식을 하고,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든 기능이 생리적 균형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는다고 해요. 저는 약간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냥 일반 우리 뭐 구조적으로 뭔가 마탱이가 갔었을 때 정형외과 가나 뭐 이런 병원들에 가서 뭔가 치료를 하는 게 지금 현대 의학.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의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기능의학이 갖고 있는 원리에 약간 가까운 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BPT 만들 때. 네, 그렇게 해서 아직 더 남았네.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7가지의 실제적인 불균형은, 자, 1번,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면역 기능 이상, 소화 흡수 기능 이상, 세포 단위에서부터 척추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불균형이 오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인 불균형, 해독 기능 이상, 산화와 환원 불균형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이 7가지 실제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통상적인 질병의 근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생각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난치병 유전자는 건강한 사람이나 난치병 환자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를 썼을 때 누군 부작용이 있고, 똑같은 걸 썼는데 누군 부작용이 있고 누군 부작용이 없고 약이 잘 듣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유전자가 있으나 이게 발현돼서 아픈 사람과 이걸 가지고 있으나 멀쩡한 사람, 이걸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다시 말해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난치병을 앓는 사람은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같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난치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존재하는데, 이 어떤 사람은 난치병으로 단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데, 그 차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 진리는 늘 가까운 곳에서부터 있는 법. 우리가 매일 건강한 이 의식주를 유지하면서 몸속에 불치병의 유전자가 있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이 질병 유전자가 활동을 개시해서 그러니까 개시한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아프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진단받은 그날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된다고 해요. 치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걸 일단 멈출 수 있고, 동시에 몸 안에서부터 진정한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명의가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데, 과거에 없던 첨단 검사법과 약물이 개발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사람도 있는데, 이 너무 검사 결과에 의존해가지고 의사의 소신이나 판단이 무시되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술은 최첨단을 달리는데 환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하며 경험 많고 노련한 의사의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우리 몸은 단순한 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혈액 검사에 따라서 약물을 처방하고 영상 검사 방법에 따라서 수술하는 현재 의료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